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전자가 기술개발대회에서 우승했다. 2. 한국은 반도체 시장의 강자입니다. 3. 국제정세의 큰 변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협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치열한 다툼. 그 가운데 최종 승자로 거듭날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대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능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유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한화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것.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 더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의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건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저축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 주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약 서해모의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 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마인 수합 병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꿀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사방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엄포에 소극적인 방어무기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중인 일부 공격무기는 구소련 당시에 생산된 먼지 쌓인 무기로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이런 수준의 무기로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 맞서 싸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최신식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킨 지역은 곧 있으면 러시아와 국병을 맞대지도 모르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 유럽과 대만의 태도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의 후퇴를 감안하고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오히려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 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 측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크게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미국의 대만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손절한 즉시 한국 방문을 공식화해 한국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 수정으로 대만 포기가 공식화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던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한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 무기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최전방 폴란드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승인했지만 대만에게는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F-35 기체가 바다에 유실되면 중국이 먼저 수거해 기술을 탈취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 말고도 대만 내부의 중국 측 생산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대만의 발전을 위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파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해 미국이 판매한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대만의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장저핑은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장저핑 본인과 장성 및 고위급 정보 장교 등 4명을 국가안보를 적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측 고위 간부에게 포섭된 이후 대만 내 스파이 조직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간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항공모함용 대한 미사일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 자료 그리고 대만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위치와 운용 방식 등 다양한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총통 경호처 직원들을 포섭해 대만 총통의 경호 시스템을 중국 측의 통째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번에 기소된 국방부 부부장 장저핑은 2년 전 대만군 참모총장의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서 대만 정부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의 첨단기기 제조업인 폭스콘은 중국의 파산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 그룹을 돕기 위해 기밀리에 1조 원을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대만에게 대량의 주문량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몰래 투자하여 기술과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해 중국 견제를 천명했지만 지속적인 대만과 중국의 유착에 실망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서열 3위의 대만 방문이 취소되자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대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대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8월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되는 시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25%에 달하는 세금 공제 2,500억 원가량의 근로자 교육 예산, 6,500억 수준의 국제보안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총합 65조 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겐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란 엄포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칭화유니 그룹의 1조 원을 기밀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대만의 폭스콘과 중국 내 신공장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TSMC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삼성은 TSMC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텍사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에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마저 철수시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10년 이상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으로 유통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이익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만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대만을 손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국 국장은 중국 측이 대만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즉시 중국도 미국 유럽을 만만하게 보며 대만 무력 통일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만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CIA 측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최초 브리핑을 했고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반박했지만 6개월 뒤 러시아의 침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만의 반도체를 지원해줘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망이 위태롭고 공장이 멀쩡하더라도 중국 측이 대만의 공장을 접수하면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기에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국방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기에 한국을 믿고 밀어준다면 대만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군사무기 수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불허가 말고도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판매 철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연기 등 각종 전략 자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가 몇 주 전부터
돌연 판매 취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어 무기가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매 취소된 것들을 제외하면 10년 이내로 납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를 목격한 대만은 미국산 제블린을 800개가량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에선 최소 8년을 기다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CIA 국장은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통일이 실현된다는 상황에 방어 무기를 10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대만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만의 중국 리스크는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은 대만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SMC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장 가동량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해.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서며 이는 르노 7.9%, 톨터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 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서로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라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라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라 대표는 최근 현장 시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적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2,800대에서 작년 1만 2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묵포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에서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2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3,000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8,000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